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5월입니다. 21대 국회도 이제 막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집권 만 2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바닥입니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인사까지 이제 직접 브리핑을 하고 이틀 전에는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소통 방식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갤럽 여론조사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여전히 24%. 벌써 한 달째 바닥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5월 7일부터 사흘간, 그러니까 9일까지 한 조사인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일부밖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긍정평가 요인은 1위가 외교, 2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인데 비율은 7%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무려 67%,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가 다시 올랐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상 지금까지 취임 2년차 지지율은 노태우 대통령이 28%로 가장 낮았는데 현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노태우 대통령보다도 4%포인트나 낮은 24%. 무엇이 이처럼 윤 대통령을 대중으로부터 외면하게 하는 걸까요? 나는 근본적으로 민생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는 2년 동안 8%나 치솟았는데 이 소득은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1886조 가계빚에다가 자영업자 빚을 대해 2573조나 되는 실질 가계부채를 볼 때 고금리는 곧 중산층과 자영업자들에게 채워진 족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 여력이 거의 없는 겁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 들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민심이 어찌 순응을 하겠습니까? 반면에 요즘 야당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총선에서 사상 최대의 대승을 거두었으니 말입니다. 이재명부터 윤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제안을 하자 항복문서를 만들어서 갔습니다. 그는 퇴장하는 기자들을 돌려세운 뒤에 일방적인 요구사항 5,400자를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바로 옆에 윤석열 대통령을 앉혀두고 말입니다. 예의를 완전히 벗어던진 그런 무리에도 윤 대통령은 협치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협치를 깬 쪽은 이재명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여야가 한 발씩 양보를 한 이태원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자마자 최상병 특별법안, 이른바 해병대원 사망 특검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넘어가서 거부권 행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초선 의원들, 정확히는 아직 의원이 아닌 당선자들인데 지금 실력 행사에 나서 있습니다. 천막 농성을 통해 그것도 국회 마당에다가 천막 농성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해병대원 특검 관철을 위한 비상행동이란 걸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은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장외 투쟁에 벌써 나섰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국회의원 초선 당선자들이 어정단상에 서기도 전에 장외 투쟁을 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초선 의원들만이 아닙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승준, 김용민 두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지금 앞장을 섰습니다. 그들은 어제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 관철을 위해 비상행동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초선은 총 71명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대부분은 천막 농성에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13일 월요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최상병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기로 했습니다. 원내대표 박찬대는 민주당 초선 당선자들이 자발적으로 특검법 관철을 위해 비상행동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과 천막 농성을 주도한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최상병 특검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된 후에 대응하는 것은 늦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동에 나서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선들이 먼저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이다. 이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벌써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진 민주주의로 이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9일 열린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전에 윤 대통령은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을 수용한다고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두 가지 요구사항을 낼 겁니다. 25만 원 돈 살포를 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최상병 특검법을 받아라. 원내대표 박찬대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그리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시작이라는 뜻입니까?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을 가졌다는 것을 과시한 것입니다. 박찬대가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만약 두 사안에 대해 거부를 하거나 회피를 한다면 민생을 책임지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외면하겠다는 뜻으로 국민들이 읽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최상병 특검 법안부터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까지 모두 민심으로 포장을 합니다. 선거에서 졌으니 민심을 받으라는 주장입니다. 친명계 좌장이자 국회의장의 입후보를 한 정성호가 라디오에 가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진솔하게 말하면 좋겠다. 아니 언제 정책을 두고 총선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특검법안, 해병대원 특검법안 그리고 25만 원 돈 살포가 민심이라고 장담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과연 총선에서 패배한 것이 최상병 특검법안과 25만 원 돈 살포 같은 민주당의 정책이 민심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안은 물론 지금까지 민생회복지원금 살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금 기발한 꾀를 냈습니다. 25만 원 지원금을 두고 민주당은 10일 앞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는 아이디어입니다. 말하자면 정부는 이재명이 제안을 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부 예산 편성권을 우회를 할 수 있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원래 예산 편성권은 정부만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으면 뭐 추경이든 뭐든 예산을 편성해 주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돈 살포를 하고 싶어서 할 수 없는 겁니다. 1인당 25만 원 같으면 13조가 드는데 그 예산을 정부가 마련을 해줘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 편성권을 우회를 해서 애초에 특별법 카드를 꺼내던 겁니다. 진승준 정책위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지금 시급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조치로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면서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 곧바로 특별법을 발의해 처리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만들어서 추진하는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추가 경쟁 예산 편성을 위해 여야가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정부 여당이 반응을 하지 않자 민주당 자력으로 관철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찾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법안에 구체적인 행정집행의 대상과 시기 방식을 담는 처분적 법률을 제정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즉각 집행할 수 있도록 야당 단독으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성준은 이런 처분적 법률 방식이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법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안이 만들어져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 전부 행정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 이런 비명도 내어놨습니다. 국회 입법 대부분의 법안이 비용이 수반되고 예산이 들어간다. 정부 예산 편성권 침해라는 말씀도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해서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것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하는 법률입니다. 이재명은 4월 17일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당회의에서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든 박찬대는 22대 국회에서는 이재명이 주장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하는 동시에 법안도 발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의 추경안 편성 없이 야당 단독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를 두고는 분쟁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이 드는 법안을 정부 협조 없이 야당 단독으로 실행한 전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헌법은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에 두고 국회에는 예산 심의 확정권만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상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박찬대는 그동안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과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또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을 패키지로 모두 재발의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의석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윗세를 보여주고 싶어진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21대 국회 상반기 때처럼 법사위는 물론 운영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과반기도 민주당이 가지겠다고 합니다. 박찬대는 다수결의 원칙을 말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구성이 지연되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 과연 법사위를 의회 소수당에게 주는 그 명분을 모르고 있는 걸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입법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박찬대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한 말입니다. 검찰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일까 하는 기대도 있다. 대통령실과 검찰 간에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 전에 지금 용산 대통령실과 정면으로 승부를 벌인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은 삼류, 이른바 찌라시 수준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서 있을 수 있다. 한동훈을 중심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수사를 하며 새 과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글쎄요. 지난번에 문재인 정권 때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을 때 그때 김건희를 2년 가까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온 게 없었습니다. 소환 조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예고를 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에 대해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문사설을 보면 지금 25만 원 지급에 대해서 비판적 논조는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번 13조 추경을 해서 25만 원씩 주자. 이 앞에 총선 전에는 35조 원을 주자는 얘기도 한때 했었죠.
재정을 놔둬서 마느냐, 돈을 풀자 이러는데 사실 그 재정이라는 것이요, 고가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빚만 가득 있는 그런 윤석열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만큼 고간을 텅텅 비웠습니다. 자, 어떻든 민생지원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인데, 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는 것인데, 내수경기 부진으로 추가 세수가 없는 상황에서 13조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소비 진작은 유도하지 못하고 국가 채무만 증가시켜 미래 세대의 부담만 지웠다고 지적을 합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이 물가를 자극해 민생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그러니까 KDI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사용 가능 업종에서 재난지원금을 통해 증대된 카드 매출액이 정부가 투입한 예산 14조 원의 26.2%에서 36.1% 그 사이 수준인 총 4조 원 규모에 그쳤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정부 재정을 14조 원이나 투입을 했는데 불과 소비가 는 것은 4조 원 정도만 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대체 소비를 하고 원래 지갑에 들어있던 돈은 안 쓰고 저축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만약에 지역화폐로 주면 그 지역화폐는 쓰고 지갑에 있는 돈은 쓰지 않고 저축으로 가겠죠. KDI는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이 파일낸 반박문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특별조치법이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달아 강행 추진하겠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 논리에조차 부합하지 않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법이다. 그 뒤 덧붙인 말이 사실 전곡을 찌르습니다. 이렇습니다. 2020년 문재인표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은 유도하지 못하고 되레 국가 채무만 늘렸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제가 원래 대변인이 표현한 국가 부채란 표현을 국가 채무를 바꿨습니다. 국가 부채는 잘못 쓰여진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원내대표도 당시 윤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앞두고 민생회복지원금의 부당함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무리하게 재정을 풀면 인플레이션 탈출을 늦춰 물가 고통을 연장시키게 될 거라는데 대다수 경제 전문가가 동의를 하고 있다. 윤재옥은 13조 추경이 결국 미래 세대에게 빚을 지워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현 나라 빚에 13조 원을 더 얹어야 한다. 이 돈을 갚을 책임은 결국 미래 세대가 지게 된다. 현재 국가 채무가, 정부 채무가 1126조 7천억입니다. 1127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앞으로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것도 현재 우리 세대들처럼 한 학년이 100만이 넘고 120만 정도가 되는 그런 다수의 젊은이가 아닙니다. 이제 30만, 40만 밖에 되지 않고 앞으로는 20만, 30만 밖에 되지 않는 저출생으로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그 젊은이들이 앞으로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서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 사회적 약자 등 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에는 동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정으로 돈을 풀어서 최저 빈곤층 그리고 차상위 계층까지 소비력을 늘려주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산층 이상은 소비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가만 올리게 되는 부작용만 일으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양자회담에서 이재명이 민생지원금을 계속 거론을 하자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생각은 아주 다릅니다. 그는 17일 선거 때 약속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며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퓰리즘이 아니다. 그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절박한 외침에 말로만 민생 세 번 외친다. 중동 갈등으로 삼고 현상이 다시 심화하는데 정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은 이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 원이 들어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13조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대출이자를 좀 깎아주는데 1조 원이 들어간다. 그 돈을 정부가 부담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포퓰리즘이 아니면 무엇이 포퓰리즘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재명이 한 말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공박을 했습니다.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다수 대중에게 영합만 한다면 쉽게 말해 대중영합주의가 곧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을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고 스페인, 심지어 그리스까지 전 세계에서 포퓰리즘이 횡행했던 모든 나라들을 보면 권위주의, 집단주의, 전체주의와 이 포퓰리즘이 상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포퓰리즘은 마약입니다. 한번 거기에 빠지면 한번 정부가 주는 것에 도취가 되면 정부는 그걸 빼앗지 못합니다. 민중들이 봉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은 어제 대통령이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확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며 의견을 물었는데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하게 하고 안전벨트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다. 안전벨트를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더 단단하게 하려면 어디론가 추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저는 이재명과 함께 지옥으로 추락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나라가 포퓰리즘에 빠지게 되면 그 나라는 반드시 지옥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그 어떤 분은 과연 누굴까요? 그가 신봉하는 기본소득의 신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